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어제 오늘 은값과 금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은 선물 가격이 9% 가까이 급락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일간 기준으로 최대 하락폭 기록하더니 또 하루 만에 그 낙폭을 만회할 정도로 급반등한 건데요. 은뿐만이 아니라 금값도 다시 반등에 나섰죠. 올해만 은 선물 가격이 158% 상승했다고 하고요. 금값도 올해 7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금한 돈이 이 100만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금과 은 더 상승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디지털 산업은 어느 해보다 빠르고 또 거세게 변한 한 해였는데요. 특히 AI 분야에서 고도화된 모델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이 AI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설계하기 시작한 2025년에 디지털 경제를 돌아보고 2026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잠시 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증시는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 세우고 화려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내년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올해 모두에게 행복한 강세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는 건 아시겠지만 기록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75.6% 상승해서요. 우리 주식시장 역사에서 1987년, 1999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해냈습니다. 대단한 네. 한 해를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형주가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 상장한 종목 948개 중에서 지수 수익률을 웃돈 종목을 보니까 122개 전체의 12.9%에 그쳤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과거의 불장보다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 해에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많이 올랐던 해이기도 한데 그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75% 상승했었는데 당시에는 전체 901개 종목 중에서 274개, 30%가 지수 수익률을 웃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더 쏠림 현상이 심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별로도 보면 상승률 격차가 컸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 지수를 보면 83.23%가 상승했는데 네. 중형주는 40.06%, 소형주는 20.21%를 기록을 했으니까 대형주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네. 더 좁혀서 이제 종목별로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독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이 1,515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9%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시총 상승분의 절반을 이 두 종목이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코스피가 4,000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이런 기록적인 상승률을 체감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2026년에도 코스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소수 종목의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 업종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기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반도체가 지금 슈퍼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내년에도 네. 역시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틀째 그 쿠팡에 대한 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네. 논란이 된 자체 조사 결과를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대로
공시한 거예요? 네, 그대로 공시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쿠팡은 이제 29일에 서류를 제출해서 공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 지난 25일에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공시를 한 거죠. 쿠팡 발표 직후에 우리 정부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임을 밝혔고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범정부 TF를 이끄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쿠팡의 행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시 서류를 보면 조사 결과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해서 같이 공시를 그래요?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이것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공시의 미래 예측 진술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정부의 부정과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당국의 이런 자체 조사 결과를 공시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 조사를 두고 이제 쿠팡 측에서는 정부와 협력하에 진행했다고 네. 이제 반박을 한 거고, 그리고 협력한 곳이 국정원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관련해서 국정원은 쿠팡 측의 주장이 허위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원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늘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의 이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이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어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이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는데 일단 국정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을 했고요. 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또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렇게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하드드라이브에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쿠팡과 접촉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 기록했다면서요?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57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물론 지난 11월에 2.4% 상승률보다는 상승폭이 0.1%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넉 달 연속 2%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석유류 가격이 6.1% 뛰면서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특히 경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이는 고환율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네. 특히 경유 가격이 2023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상승하면서 전달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기서도 내부 품목을 보면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수입 쇠고기 가격이 8% 오르면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뭐 고등어라든지 바나나, 망고, 키위 같은 이런 수입산 품목들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는 작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내년은 물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부 전망치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는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환율을 꼽았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인데요. 이 얘기는 반대로 환율이 하향 안정되지 않고 올라간다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내년 물가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생활 물가는 2% 후반으로 여전히 높다면서도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가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2% 수준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도 좀 짚어볼까요? 그 올해 서울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요? 116만이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뭐 탈서울 이런 거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국내 이동 통계를 보면요.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전출 인구는 총 116만 1,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중에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전체의 20% 수준이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 탓에 결국 서울 거주를 포기하고 경기도로 이사간 사람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8.48%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서울의 집값 차이는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요.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2억 7,590만 원이었는데 네.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5억 5,030만 원. 두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차이가 7억 2,560만 원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집값 격차가 확대되는 속에서 올해 10월까지 경기도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거래 13만 6,900여 건 중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율을 보니까 13.30%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간 아파트 격차가 최대로 벌어지면서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서 결국 경기도를 택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고요. 네. 아울러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러한 탈서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여기에는 GTX 같은 이런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경기도 거주의 이점이 높아졌다는 것도 탈서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자산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금과 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어제 낙폭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싶다가도 또 오르는 금값과 은값, 상승 배경은 무엇인지, 또 새해 2026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입니다. 조규환 스태커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이 빠졌었죠, 은하고 금이. 네,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지금 8.6%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오를 때는 뭐 10% 넘게 오르기도 하다가 또 네. 떨어질 때는 뭐 8%, 9% 떨어지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그 급락한 그거를 또 많이 만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만회를 했다가 다시 8%가 빠졌나?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 정도로 네. 지금 변동성이 초 단위로 이렇게 되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자체가 되게 획획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라는 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2020년이나 2008년에도 금리 인하 뒤에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 양적 완화까지 이어지겠다라는 그 뒤에 기대감까지 같이 붙으면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이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가능성이 조금 일축될 때는 네. 사람들이 이제 이 변동성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유동성 환경 자체가 변동성을 크게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한다던가 뭐 이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있어서 최근에는 뭐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급등하다가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또 급락하기도 하고 네. 이런 지정학적 문제도 되게 복잡하게 얽혀 그러니까 있어서 지정학적 그렇다. 리스크가 커지면 금값도 뛰고 은값도 뛰고 이제 반대로면은 또 반대로 좀 내려가고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정말 많이 매입한다라는 점인데요. 네.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매입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1950년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지금 매년 또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그러니까 근본위제 시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넘어서는 일까지 나타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을 보유한다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물 금을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 중 한 20% 정도를 중앙은행이 이제 보유하게 되었는데 네. 그 말은 시장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이전과 같은 수요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적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급격하게 뛰기도 하고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는 변동성을 키우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금의 상승 추세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이 상승 사이클이라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금을 이렇게 점점 매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승 사이클 때문이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는 이유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네. 재정 적자가 심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이런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이제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나머지 두 개인 피치와 무디스도 동일한 이유로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요. 네. 이것들을 볼 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사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달러를 너무 많이 푼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를 푸는 기간인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트럼프가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를 무기화한다라는 건데 네.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강제로 동결하거나 네. 이런 이제 뭐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이제 위험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큰 트렌드가 네. 이제 중앙은행들 입장에선 달러를 어느 나라 보유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나요? 가장 공격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이제 패권 전쟁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던 것도 중국이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나도 만약에 뭐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패권에 대한 야망이 좀 더 커질수록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스위프트 제재라던가 이런 경제적 네. 제재로부터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는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7천억 달러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많이 줄였군요. 줄였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금을 네, 사모은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하루 만에 은값이 이제 9%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뭐 마진 증권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정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었던데 마진 증권금이라는 게 뭐죠? 일단 우리가 그 흔히 선물 투자라고 한다면 선물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은 같은 경우에 뭐 10배 레버리지, 뭐 20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이제 최소한 너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네, 수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만큼 현금을 더 집어넣거나 그렇겠죠. 예. 혹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 포지션이 청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은 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던 1970년대를 보면 네, 네. 은 가격이 많이 오를 때마다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이제 은 가격을 약간 조정시키는 그런 좀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네. 이제 뭐 국가나 이제 거래소 단위에서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보면서 네. 최근에 은 가격이 좀 많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증거금 인상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 가격이 좀 조정되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을 주목하고 올해 얼마나 올랐죠? 올해 올해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은은 훨씬 더 네. 그거보다 상승률이 높았죠. 15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 상승률의 두 2배 배 정도. 이상이 네. 될 정도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그럼 온스당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은은요? 지금 은은 최근에는 이제 80불까지 돌파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갑자기 급락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71불 정도에 그렇게 내려갔나요? 네, 그새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금은 지금 4,500달러 네, 맞습니다. 때까지 갔다 지금 조정을 좀 네, 받고 지금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값 대비 금값이 네. 6배 정도 되는 건가요? 은값 대비 금값이 한 70배 정도까지 좀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70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네요. 어쨌든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지만 상승률 단순 상승률로 볼 때는 은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값이나 금값이 이제 앞으로 새해는 어떻게 될지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년은 어쩌면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뜨거웠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금리 인하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뒤에 있을 양적 완화라던가 그 더 뒤에 있을 이제 뭐 YCC나 그런 이제 더 완화적인 그러니까 한번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면 계속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게 될 테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월부터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한 10월쯤 고점을 찍고 그때 이제 파월이 12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금 가격이 이제 한 11월까지 약간 조정을 받다가 네. 그리고 12월에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걸 되짚어 볼 때 네. 내년에도 결국엔 금리 인하 사이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근데 다 계속 달라져요. 뭐 한 번밖에 안 할 것이다. 네, 더 할 맞습니다. 것이다. 뭐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 하니까 계속 그런 거에 따라서 출렁임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네.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추세는 정해져 있다. 다만 그 추세 속에서 조금 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도 있고 혹은 좀 일축될 때도 있고 이런 게 단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큰 흐름 내년 한 해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완화적인 기조를 간다.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또 재정 정책에서도 완화적으로 간다. 결국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상황에서 금과 은이 올해처럼 되게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러우 전쟁 말씀하셨는데 좀 종전 협상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또 그게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상관관계가. 제 생각에는 네. 한 3% 그러니까 금 가격으로 따지면 3% 정도의 하락 정도가 끝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전쟁이 끝난다라는 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이랑 은의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러우 전쟁이 이미 2022년에 가격이 상승했던 분은 2022년 그 말에 그 다시 되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정학적 문제로 가격이 올랐던 거는 이미 차익 실현이 다 나오면서 끝났었다. 가격 반영은 이미 다 끝났었다. 네. 물론 종전이 되면 여기서 남아있던 그 어떤 불안감마저 해소가 되니까 약간의 하락은 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종전이 되면 네. 이 이후에 지정학적인 문제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결국에는 러우 전쟁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야 러시아가 이게 2주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한 게 지금 2년이 넘게 지속되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두려움을 가졌지만 네. 이 과정 가운데서 초반에는 뭐 미국도 한국도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기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네. 싶으면서 이렇게 좀 지원이 어려워지는 걸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이제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서 금 가격은 그 러우 전쟁이 종전되면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25년 금융시장 주인공은 AI도 비트코인도 아닌 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금, 은 가격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투자의 한 축으로 이제 일반인들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금이랑 은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얘가 뭐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혹은 뭐 경제 위기 때 나를 지켜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세상이 이제 좀 긴 측면으로 봤을 때 더욱더 다극화로 가는 시기 속에서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금과 은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극화로 가는 시기 때는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들끼리의 싸움이 많으니까 통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혹은 외환시장까지도 불안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그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산이 거의 금과 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과 은의 그런 긴 사이클, 그런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 네. 우리는 그걸 투자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기본 마인드는 그래도 보험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금 ETF가 출시된 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들을 보면 그때는 이제 뭐 선물 시장도 되게 규모가 작았었고 ETF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실물을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 한 18배 정도 많아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와 되게 비슷한데 네. 1970년대보다도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가 더 많아졌다라는 건 1970년대보다 이번의 상승장이 더 뜨거울 수 있지 않나. 70년대 때 금가격이 거의 26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어쩌면 이번의 상승장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그때는 그런 왜 그렇게 많이 상승했었다고요? 그때는 일단은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근본이제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기였고 네.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높은 이상되는, 네, 그런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금 가격에 좋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많이 갖춰졌고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다극화로 가는 부분들, 네. 그 부채 문제도 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1970년과 비교해서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ETF의 그런 발전이라던가 네. 다양한 핀테크의 발전이 그래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를 높게 해서 상승률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은 또 왜 이렇게 올라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값 상승 배경이요? 은값 상승의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금이 오르면 은은 따라 올라가는 자산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커서 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은이 올랐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은이라는 게 그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전자 공학에서 산업소재로. 맞습니다. 네. 예, 산업 수요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요즘에 AI, 네. 데이터 센터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 전기자동차 다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심지어 뭐 방산의 우주 산업까지. 맞아요. 네, 은의 사용량이 그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은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순수 은 중요해요. 매장량은 거의 뭐 많이 네, 없어지고 지금 있다고 하던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년이면 고갈납니다. 아 그래 앞으로 17년 안에 네,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은 계속 타이트한데 수요는 폭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금거래소들의 은 재고는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최근에 은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이유는 중국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은 공급이 안 그래도 타이트한데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은을 좀 생각을 은 투자를 생각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은은 악마의 금속이다 할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은이 하루에 막 8%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네. 이게 내가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걸까? 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왜 걸까? 그런 거예요?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은이요? 예, 맞습니다. 네. 금보다 시장 규모가 한 10분의 1로 작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되게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고 조금만 수요가 빠져도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은이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네.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단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실버바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실버바에 대한 수요가 한 작년에 비해 최소 18배에서 한 진짜 38배까지 은행권 같은 경우에 38배까지도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몇몇 금거래소들에서는 이제 실버바가 이미 품절이고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도매나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할 때도 은의 공급이 점점 타이트해지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는 돈을 얼마를 준다 그래도 은을 못 구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수년 전에 저희 동료가 네. 나는 은을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정말요? 많이 샀는데 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꼭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지금 막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실물을 살 거냐 아니면 실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융상품의 형태로 살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보시면 좋은데 네. 실물을 사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엔 실물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은값이 오른 것보다 사람들이 나 웃돈을 더 줄게 하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 이제 아직 그 정도 막 엄청나게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올해 한 10월이나 올해 2월에가 진짜 심각했는데 네. 그렇진 않기 때문에 미리 실물을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다만 은은 금에 비해 가격이 한 70분의 1 정도로 싸다 보니까 네. 너무 부피가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은 ETF 같은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 가격이 금 가격인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진짜 요즘 다이아몬드는 많이 싸졌잖아요. 아유, 많이 싸졌죠. 네. 무슨 랩 다이아몬드 이런 거 생기면서 빠지는데 그렇죠. 근데 네. 금, 은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정말 누구도 물론 생각한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투자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요번에 제가 뉴스를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뉴스가 올해 금값 사상 최고치 너무 비싸다라는 뉴스가 50번이 나왔대요. 올해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초과 50만 원 했으니까 과거에 비교하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진 몰라도 네. 금은 상승 추세를 타면 계속 오르는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폭락한 적도 있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금이 없었나요? 폭락한 적이 없진 않은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폭락이랑 좀 다르게 한 20년 동안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1980년부터 2000년까지였는데 그것도 이미 그러니까 1970년대 10년 동안 26배가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폭락이라는 건. 고작한 상승 사이클로 비교하면 대략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네. 금이 가야 될 길이 아직은 좀 많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투자 방법 아까 뭐 이미 좀 나왔습니다만은 네. 실물이 어려우면 ETF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괜찮다고 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수익의 15.4%를 내야 되는 세금이 네,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IRP라던가 뭐 ISA 계좌 같은 걸 이용해서 예. 조금 절세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5년 마지막 날의 방송이 마지막 그러네요. 순서로 함께하네요. 진짜 마지막 순서네요. 새해도 뵈야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디지털 경제 핵심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 청취자분들과 디지털 경제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만큼 지난 1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가올 26년은 또 어떤 시각에서 대비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 2025년 한 해를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정의해 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제가 좀 멋있는 척 하려고 한 문장을 딱 해보려고 했는데요. 문장이 기네요. 그래도 한 문장인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AI가 신기한 기술에서 시스템 전환으로 넘어가는 원년이었다. 이렇게 네.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확 싶습니다. 와닿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이 연초만 해도 우리가 챗 GPT 같은 이 생성형 AI를 보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와, 이런 것도 되네. 그래서 이런 와우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연말이 된 지금은 이 기술이 우리 산업이나 경제 그리고 일자리에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다룬 주제들을 바탕으로 이 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사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스템 전환 이라는 게 확 와닿긴 하지만 그렇죠.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네. 초로 돌아가면 중국의 AI 딥시크 등장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맞아요. 네. 2025년 1월이었죠.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미국 중심의 AI 패권에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 핵심을 꼽으라면 효율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기업들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자원 끌어들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이 제재 속에서 좋은 반도체를 쓸 수도 없었고 돈도 그렇게 모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10분의 1 비용으로 대등한 성능을 내는 AI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미국 빅테크 기업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뭔가요, 박사님? 이 부분은 비로소 이제 중국이 등장을 했던 건데요. AI 경쟁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룰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예.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냐라고 하는 성능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AI를 돌릴 수 있느냐는 비용 경쟁으로 전환된 건데요. 이제는 비즈니스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당시에 방송에서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색했던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어려울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 효율이 좋아지면 사실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더 적은 자원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해당 기술의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효율이 높아지면 사용 비용이 낮아져서 여기저기서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총소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학의 한 이론입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총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게 제번스의 역설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AI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네. 중국발 이 가성비 AI가 등장하면서 AI가 소수 기업만 쓰는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전 산업에 뿌려지는 범용 기술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이어서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네. 그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리쇼어링 정책도 어찌 보면 그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제조업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관세를 높이고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추진하지만 이게 과거처럼 양질의 블루카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었죠. 왜냐하면 돌아온 공장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AI가 일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핵심은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그 제조 데이터를 누가 장악하고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2025년의 미중 패권 경제의 본질이 무역 전쟁을 넘어서 이 데이터와 AI를 통한 생산성 전쟁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던 계기였는데요. 네. 이제 이 지점에서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젠슨왕 방문을 계기로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받기로 했잖아요. 네, 네. 일각에서는 반도체를 좀 더 가지고 온 게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냐, 뭐 무슨 의미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는데요. 이게 우리 제조업 중심으로 갖춰진 한국의 산업 구조를 생각하면 좀 더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제조 현장에 강력한 AI 컴퓨팅 파워가 결합되면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장에서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네, 네. 피지컬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가능한 나라가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제조 기반인 나라가 이제 몇 개 안 남아서요. 아. 결국 이 GPU들은 단순 반도체 부품이라고 볼 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산성 전쟁 그거의 핵심이 결국은 데이터라고 박사님께서 1년 내내 강조해 오셨는데 유럽 사례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다녀오면서 드리는 네. 내용인데요. 유럽은 가이아엑스나 이 자동차 데이터 생태계인 카티나엑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내 공장 데이터는 나만의 영업 비밀이라면서 꽁꽁 싸매고 있거든요. 자칫 내 거는 뺏기고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업 간에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사 내 다른 계열사 간에는 데이터 공유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뭐 심지어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산업 공유지라는 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 공유지는 기술이나 인재, 기업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숲 같은 개념입니다.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옆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공간인데요. 네.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스피ル오버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고요. 네. BMW 같은 기업들은 부품사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분량을 미리 잡아내고요. 재활용 소재들을 찾아내고 개발합니다. 근데 이거 BMW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방송에서 미국은 관세로 장벽을 쌓고 유럽은 데이터로 장벽을 쌓는다라고 기억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유럽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는 디지털 제품 여권으로 확장을 시켜서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나 부품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유럽연합에 배출하지 못하면 아예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2026년 배터리 분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공유나 거래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일이 2026년 시작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정말 정부 또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조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청와대나 조금 더 종합적인 정책 입안자분들에게 제언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 AI 주권이 단순히 한국형 LLM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AI 주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거래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믿고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신뢰 인프라는 정부가 깔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AI 기술을 비싸게 사다 쓰는 소비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요. 올 한 해 해주셨던 게 이제 쭉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뭐 AI,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놓치기 쉬운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는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한 건 팩토리입니다. 스마트가 아니라. 공장을 팩토리가 있어야 알아야만 돼요. 네. 스마트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25년을 돌아볼 때 절대 빼뜨릴 수 없는 게 에너지하고 보안입니다. 우리 인터넷 같은 것들이 구름 위에 떠 있다, 뭐 클라우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고요. 끊어지기 쉬운 케이블로 연결된 물리적인 실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적 실체 없이는 구름에 떠 있는 인터넷 그렇죠. 정보 의미 없다 이 말씀이신 아무 거잖아요.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1분기에 다뤘던 그 데이터 센터 그 편에서 보면은 정말 그 전략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박사님. 맞습니다. AI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전 세계 전력 소비의 1, 2%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서 쓴 물만 해도 네. 320억 리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AI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알고리즘만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서 전력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부지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게 AI 경쟁력의 물리적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보안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사히 맥주 공장 그 멈췄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도 되게 문제되고 있죠.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의 아사히 맥주뿐만 아니라 영국의 제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해킹으로 네. 멈췄습니다. 예전엔 해킹이 정보를 몰래 훔쳐가는 도둑 정도였다면 지금은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아예 공장을 멈춰 세우는 강도로 변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우리가 그동안 효율성만 쫓아서 시스템을 촘촘하게 연결해 왔다면 이제는 충격을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우리 회사는 보안에 뭐 얼마를 쓰냐를 비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생존을 위한 필수 보험으로 인식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우리 일상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제 AI가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공포가 정말 컸거든요. 2025년 지표를 보면은 어떤가요? 다행히 아직 AI발 대량 실업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만 봐도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급감하진 않았는데요. 네, 채용 둔화는 분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리진 않지만 신입사원을 분명 덜 뽑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뭔가 신입 초반에 해야 되는 단수 반복적인 건 AI가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I를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택시 산업 이야기하면서 로봇택시가 기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로봇택시 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방향성도 제시했었고요. 기사의 운전 노하우를 관제와 같은 새로운 역할에 적용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기술이 인간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이 사회적 갈등들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또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상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하는 AI 인형이 인기였다면서요, 아이들 사이에? 그렇죠. 제가 이제 AI 세대편에서 드렸던 예시인데요. 네. 아이들은 이제 부모보다 AI 튜터나 AI 인형과 대화하는 걸 더 편하게 인식한다는 조사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우려되는 건 이제 지능의 편식이나 뇌의 부패, 브레인 럿 이런 것들이거든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만 받아먹고 쇼폼 콘텐츠에 중독되면 긴 호흡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는 AI를 언제 켜고 언제 끌지를 가르치는 디지털 절제력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2025년 보내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1%의 초격차 그리고 유연함 강조해 주셨잖아요. 자, 오늘은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인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드릴까요? 네.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결과로서의 격차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결과를 만드는 어떤 태도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질문의 힘과 연결의 용기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질문의 힘. 그리고 연결의 용기입니다. 네. 기업가 리더들에게는 AI에게 답을 구하지 말고 AI에게 던질 질문을 설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린 지금까지 누가 더 빨리 답을 찾느냐, 즉 속도 경쟁을 해왔거든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AI 시대의 진정한 초격차는 분명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나올 겁니다.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 예측 기계일 뿐입니다. 우리 네.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소비자가 말하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남들이 풀지 않는 문제를 정의하는 그 1%의 질문이 2026년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게는 규제자가 아니라 연결자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내내 강조하던 이 유럽의 가이아엑스나 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은 기업들이 서로 믿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의 판을 깔아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별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데이터와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게 섞일 수 있도록 연결의 용기를 불어넣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운동장을 얼마나 잘 닦아주느냐가 2026년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결정하게 될 핵심일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점들은 AI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라는 점입니다. 이 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도 세상을 밝힌 건 전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기로 밤에도 책을 읽고 공장을 돌리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기술은 언제나 차가운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네. 수익과 반드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그 기술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우리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방송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이 올해 마지막이란 말씀. 아, 그렇죠. 네, 올해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2026년 새해 첫날인 내일 희망찬 특집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